1941년 졸린 일요일 아침에 하와이의 오아후 섬은 더 이상 평화롭거나 이상적으로 보일 수 없었습니다. 산디에고에서 새로운 주요 기지인 펄하버로 배치된 미국 태평양 함대의 상당히 최근의 도착조차도 미국 해군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드섬 앞에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함 7척이 줄을 지었습니다. 이 항구의 이 부분은 적절하게 전함로우로 알려졌고, 이들 보이는 듯한 무적의 전함들의 모습은 미국의 힘이 의심의 여지 없음을 모두에게 확신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글자 그대로와 비유적으로 떠오르고 있었으며, 아침 하늘을 뚫고 역사 속으로 돌진하는 대대적인 항공기 함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펄하버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유럽연합의 오래된 제국들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 미국, 일본과 같은 신흥 강국들이 산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따라잡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지구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강국 중에서 일본은 아마도 1900년대 초에 가장 과소평가받았던 국가일 것입니다. 확실히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중요한 지역 강국이었지만 서양의 오만함과 인종 편견 때문에 그들은 종종 유럽연합의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은 종종 서양의 편에 서서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905년 5월 27일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가장 오래되고 웅장한 제국 중 하나인 러시아 연방 제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 충돌에서 해상 우위를 결정할 중요한 전투의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군사 지도자들은 러시아 연방 해군이 건방진 일본 함대를 청소해버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에 일본은 러시아 연방 함대를 패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측의 손실은 미미하게 유지하면서 전멸시켰습니다. 이 승리로 인한 여파는 1905년에는 소수만이 진정으로 인식했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명확해질 넓은 범위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대시대에 처음으로 아시아 제국이 유럽연합 제국을 패배시키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 연방의 명성이 손상되고 유럽연합에서의 위치가 약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결국 러시아 연방혁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이 승리는 그들을 용기 있게 만들었고, 그 후에 영광에서 태어난 군사는 일본 문화에서 더 큰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사무라이와 전사의 길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최신 군사 기술을 받아들였는데, 기술이 바로 그들이 러시아 연방을 압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일본 전함은 유럽연합의 전함과 동등하거나 때때로는 더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을 지원했을 때 일본의 전함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싸우기 위해 지중해로 진입했고, 이는 유럽연합의 제독들을 감동시키면서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군대는 또한 아시아의 독일 연방공화국 소유지에 대한 성공적인 전투를 벌여 세계 최고의 강국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앉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계 강국들은 다른 세계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1년의 군비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영국과 미국을 크게 우대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는 일본 해군이 건설할 수 있는 선박의 수와 크기가 크게 제한되었는데, 이는 런던과 워싱턴이 더 많은 수의 선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큰 제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일본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대아시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더욱 군사적인 세력들은 이제 지친 유럽연합인들과 미국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도전하지 않는 한 그들이 간섭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로 공격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국내에서 경험한 경제적 침체는 군사주의자들이 해외에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확장을 요구하는 것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일본이 충분한 공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석유와 전략적 금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주요한 생각이 새로운 제국의 형성 방식에 대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방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는 만주구이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침략하고 그 다음 소비에트 연방으로 진출하여 일본군이 석유가 풍부한 시베리아를 점령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주로 육상 전투로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원과 자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지도부에게 선호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산주의를 일본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보았고, 공산주의자에 대해 동일하게 의심하는 서양 세계가 침략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일본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믿었습니다. 대안 계획인 난실로는 대신 동남아시아와 수많은 태평양 섬들이 일본의 이해관계 내에 있어야 하며 그들이 제국에 봉사한다면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 해군에게 선호되었지만 이것은 일본을 영국, 프랑스 공화국, 네덜란드의 유럽연합 강국들과의 충돌로 이끌어내며 이 지역에서 모두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필리핀 공화국의 미국과도 충돌로 이끌어내는 1930년대 초기의 미국 건설 더 문제가 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두 정책 모두 1930년대의 다양한 정도로 따라갔지만 남부 계획은 군대의 북부 계획보다 훨씬 더 주에 깊게 따라갔습니다. 대신 남쪽에서는 다양한 일본 기업의 설립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평화롭게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기업은 겉보기에는 상업적 용도로 시설을 건설했지만 미래에는 명확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해의 반대편에서는 일본 제국이 이미 1894년의 중일전쟁 이후 대만 섬을 확보하였고 1910년에는 한반도를 병합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북방 계획의 첫 부분을 촉발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남부의 만주구이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군대와 경제를 강화하고 결국 소비에트 연방과의 전쟁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명분 없이 침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만주구이에서 일하는 일본 주민들이 사용하는 철도선에 대한 공격을 조작하였습니다. 묵된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는 1931년 9월 18일에 일본인들이 철도선에 작은 폭탄을 터뜨렸고, 이를 중화인민공화국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폭탄은 너무 약해서 철도는 손상되지 않았고, 바로 이후에도 기차는 계속 운행되었지만 일본의 반응은 신속했고, 곧 일본군이 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일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주구이에 상륙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군이 압도적인 수의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구이를 방어하던 중화인민공화국군은 완전히 압도당하였고 6개월 안에 이 지역은 일본에게 빠져나가 만주구이국이라는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은 신속했으며 특히 국제연맹의 조사로 폭탄 테러에 대한 속임수가 증명되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외교적인 추방자가 되었지만 국제연맹은 도쿄에 항의서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주구이 침략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전투가 발발한 내전 상태였지만 일본군이 중화인민공화국 땅에 진출하자 그들은 전투를 중단하고 대신 도쿄의 병력을 추방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도선 폭발 후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상당한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곧 이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포함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중립 당사자라고 선언한 미국은 일본에게도 대량의 폐금속을 팔았고 일본은 이 폐금속을 전쟁의 도구로 재활용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전투가 격화됨에 따라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비해 기술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공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직 군용 비행사들을 찾아 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비행사들이 어떻게 새로 받은 비행기 유형, 특히 미국산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로버트 맥코리 쇼시 그런 비행사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보잉 318 이중익 전투기를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하고 국제사회의 무대응을 보면서 1932년 2월에 스스로 싸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더 발전된 비행기를 사용하여 상하이 상공에서 호농함에서 이륙한 세 대의 일본 해군 전투기를 공격했습니다.
비행대장이 손상되었지만 세 대의 일본 비행기는 그의 공격을 피해 항공모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2월 22일에는 쇼트가 함께 비행하던 비행대가 난징의 비행장으로 이동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보다 빠른 유형을 비행하는 쇼트는 혼자서 먼저 출발하여 비행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에서 그는 세 대의 일본 제국 해군 빌렘 폭격기를 발견했습니다. 쇼트는 세 대의 비행기를 빠르게 지나가며 선두를 총격하고 그의 비행기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격기를 호위하던 민첩한 에일렌 전투기들이 그의 뒤로 몰려들어 그의 보잉 318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땅에 있던 목격자들은 보잉기 불길 속으로 떨어져 수주시의 남동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일본 조종사들이 추락 현장을 날아가며 적어도 한 명의 사망한 미국인에게 경례를 보냈다고 합니다. 쇼트가 미국 군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는 동시에 일본 비행기를 처음으로 격추한 미국 조종사가 되었으며 반대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공중 전투에서 처음으로 전사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933년 5월 22일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관들이 휴전 협상을 위해 만났고 이로써 만주구이와 중화인민공화국 북부 일부를 효과적으로 도쿄에 넘겼습니다. 제국에게 큰 상이었지만 이 결과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그들은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다른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지역에서는 일본에 반대하는 게릴라 세력,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세력에 의해 주로 실시된 산발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7월 7일 밤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군대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마르코폴로 다리 근처에서 총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투의 정확한 원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양측 군대 사이의 긴장감과 혼란이 섞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빠르게 전투는 전면전으로 번져 이에 격려받아 일본에 의해 징집된 중화인민공화국 군인들이 새로운 전 주인들에게 반기를 들고 일본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재산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에 분노한 일본 군대는 곧 본토에서 배치되어 반란을 일으킨 중화인민공화국인들을 진압하였고 이로 인해 제2차 중일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 후의 전투는 거의 중세시대의 야만스러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았고 민간인들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점령한 모든 마을 도시에서는 살인과 강간의 난이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난징에 접근했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점령된 영토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인구가 급증한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 가해진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용서받지 못했고 일본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역사가 아이리스 창이 난징의 강간이라는 제목의 그녀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건이 무모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무자비한 악의 예로 들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난징의 강간이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서양 강대국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은 내전의 발발과 그 후 일본의 만주구이 침략으로 국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일부 군대를 배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군대는 적대적인 병력, 즉 강도라고 불리는 병력과 여러 차례의 소규모 전투를 벌였지만 그들은 대부분 무법자가 아니라 그들의 제국주의적 존재에 반대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산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중요한 양쯔강 루트에서는 영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각각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기능을 가진 강변 총함의 힘을 운영하였으며 이들은 3,500마일의 물길을 통과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는데 강변에 숨어있는 다양한 파벌의 저격수들이
무심코 갑판에 올라온 선원들을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작업에 참여한 미국 아시아 함대의 한 멤버는 USS 펜이었으며 이 배에는 59명의 장교와 선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1927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건조된 이 배는 1930년대에 양쯔강을 따라 호위 임무에 많이 참여하였고 그때부터 배의 총격이 일상적인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 배의 선장 중 한 명인 R.A. 다이어 중령이 한 번 말했듯이 중화인민공화국인들은 명중률이 좋지 않아 보이며 이 배는 지금까지 이러한 충돌에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1937년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 침략으로 상황이 급변하였고 일본의 전투기들이 이 전함을 중화인민공화국 배로 오인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니는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 배의 상단에 큰 미국 국기를 둘러씌우며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12월 일본이 파멸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난징을 점령하려 할 때 페니를 포함한 미국과 영국의 총함들은 각각의 대사관을 대피시키기 위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페니는 함께 탑승한 수많은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민간인들과 함께 세 척의 미국 상선과 결합하였고 12월 12일에 싸움이 격화되면서 십자포화에 걸리지 않으려고 상류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일본에게 그 선박이 그 지역에 있음을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행기들은 양쯔강의 모든 선박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페니와 동행한 상선들은 현지 시간으로 약 1327시에 일본 해군 비행기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130파운드의 2개의 폭탄이 미국 전함을 명중했고 일본 전투기들의 기관총 사격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하나오 154시에 페니는 침몰했고 총 4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선의 선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후에 영국의 총함 HMS 레이디버드와 HMS B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총함인 불길하게도 USS 오아후라는 이름의 함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기 정확히 4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남성들이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것,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 집단 강간당하고 창으로 죽임을 직접 목격하며 이를 기록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당국 간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숫자는 대략 3만 명에서 거의 50만 명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의 기업과 재산도 일본의 약탈과 방화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페니 사건 이후로 일본의 지휘관들은 미국 공무원들과의 대응에서 그들의 병사들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영사인 존 무어 앨리슨이 일본 병사에게 얼굴을 치었을 때 일본은 빠르게 사과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이것은 또한 미국의 얼굴에 대한 모욕이었고 도전을 받지 않으면 일본은 더욱 더 확장하고 권력을 키워 어느 날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점 커지는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난징 대학살과 외국인 선박 건물에 대한 공격 후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여론은 일반적인 무관심에서 제2차 중일 전쟁에 대한 대체로 반일 태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독작업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전쟁에 사용되는 물자를 싣고 있는 일본 선박을 적재하는 것을 거부했고 미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전쟁 노력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자신들의 고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어떤 항이도 도쿄에서는 청각을 잃었고 그들은 황제의 권위 이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무기 제한 조약을 초과하여 전함을 건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나치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나오는 증가하는 위협에 집중하고 있던 영국과 네덜란드 제국에게 큰 우려를 주었습니다. 미국의 중립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에서 여전히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둘덱에 무기와 물자를 팔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정치인들과 대중은 일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1939년 4월 19일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외교정책연구원인 맥스웰 S. 스튜어트는 미국 의회의원들에게 미국의 전쟁 중립성은 절대적인 희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전쟁 기계를 가동시키는 것은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강으로 제작된 일본의 폭격기와 미국의 석유 수출로 연료를 공급받는 일본 미국 사람들은 곧 전쟁에서의 일정 부분의 책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유럽연합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연합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일본에 반대하는 의회에서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의 군대가 소비에트 연방과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주 미국의 창설 이후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의 군대는 선언되지 않은 국경전쟁에서 일련의 소규모 충돌을 벌였지만 5월 11일에 이것이 전면전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모난 사건으로 알려진 이 충돌은 1939년 9월 16일까지 계속되었고 그 시점에는 일본 제육군이 대폭 줄어들어 최소한 8,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군은 전투에서 훨씬 더 많은 병사를 잃었지만 국경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주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패배의 영향은 도쿄의 외교 정책에 대해 광범위하게 미쳤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종말을 예고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병사들이 소비에트 연방 병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그들이 맞서기를 희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를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교 정책이 재고되게 되었고 일본은 1941년 초에 소비에트 연방과 중립조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의 적대 행위를 방지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군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전쟁에 집중하게 되었고 해군은 필요한 경우 남쪽 계획을 강제로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 연방공화국과의 전쟁으로 유럽연합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1940년 6월에는 프랑스 공화국과 네덜란드가 패배하고 그들의 군대는 대부분 패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식민지는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확장에 개방되었고 이에 대해 누구도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이 프랑스 공화국을 통제하고 도쿄와 독일이 공식적인 동맹을 협상하는 동안 1940년 9월 22일에 일본군은 프랑스 공화국의 인도차이나 북부 현대의 베트남 공화국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하이퐁 항구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들어오는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국가의 북부에서 군대를 유지하였습니다. 9월 26일에 지역을 확보한 다음 날 일본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축국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런던과 워싱턴의 미래의 의미에 대한 충격을 보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허즈번드 이 제독에게 이런 행동을 예상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인 키멜 제독에게 그의 함대의 주요 기지를 샌디에고에서 하와이 오아후의 펄하버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미국 이익을 향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로 나치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한 반대가 일본에 대한 새로운 조약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외교 케이블이 보내지기 시작했으며 일본이 지역의 연합국 이익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쿄로부터의 확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일본에 대해 점점 더 강력한 금수 조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회사가 수출하는 항공기 부품과 고철 같은 재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전쟁 기계를 상처 주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1941년 6월에 일본군은 인도차이나의 남부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1941년 7월 미국은 일본의 석유 금수 조치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도쿄는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얻지 못해 석유가 풍부한 네덜란드 동인도를 대안으로 눈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상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일본이 해당 지역에서 추가 공격을 시작할 경우 미국이 반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후 미국이 일본에게 아시아 대륙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도록 밀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본 군대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하는 외교관들이 태평양의 광대함을 가로질러 제안과 반대 제안을 공유하고 있는 동안 미국과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일본 군대는 이미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가능한 옵션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1884년 4월 4일에 태어난 이소로쿠 야마모토는 20세에 일본 제국 해군 학교를 졸업하였고
초기에는 어뢰와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무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전에서 지배적인 요소였던 해군 포병에 전문화하였습니다. 그는 투시마에서 훌륭한 업적을 보여주며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곧 계급을 올라가며 당시 친밀한 나라인 미국으로의 여러 주목할 만한 해외 파견에 지목되었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와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의 일본인과 미국인 지인들은 자주 그의 도박에 대한 애정을 언급하였고 그는 동서양의 여러 운명의 게임에서 상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다소 전통적인 경력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에 그는 전쟁의 도구로서 군용 항공기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이해한 소수의 세계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첫 항공기는 1910년에 획득되었고 1922년에 일본 해군은 첫 항공모함인 호쇼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해군 항공은 여전히 전함을 지원하는 무기로만 간주되었습니다. 1924년에 해군 항공력에 대한 더 큰 혁신과 투자를 촉구하려고 그는 이 신규 부문으로 주목을 전환하여 먼저 항공부서의 수장으로 일하고 그 후에는 제1항공모함 부대를 지휘하였습니다. 샘필 임무 아래의 영국의 파일럿들과 엔지니어들이 일본의 항공모함 함대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이었고 그들이 결코 왕립 해군이나 미국 해군을 진정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본이 태평양에서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항공모함 함대를 구축하려는 목표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공식적으로 후원된 영국의 임무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귀족 윌리엄 포브스 샘필 경의 지도 아래 영국의 지원은 일본의 제조업체를 영감을 주고 일본의 해군 항공기 산업을 시작시키는 전투기의 규모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지원은 단기간에 끝났으며 18개월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많은 기술적 지식이 일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필경은 공식적인 영국 비밀법에 위반하여 일본에게 계속해서 영국 군사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의 활동이 발각되었지만 그의 정치적 연결로 인해 기소를 피할 수 있었고 1930년대에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는 제독이 된 야마모토는 1930년대에 항공모함의 힘만으로는 그가 꿈꾸는 강력한 해군 타격력을 구축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새롭고 강력한 항공모함 기반의 항공기가 개발될 때까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쌍발, 엔진 육상, 토르페도 폭격기 함대를 주문했습니다. 1940년에는 세필이 필요한 기술적 향상을 제공해주고 야마모토와 같은 사람들이 교리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은 6대의 대형 함대 항공모함, 3대의 작은 보조 항공모함, 그리고 1대의 훈련용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항공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거대한 육상 폭격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일본은 이제 점점 더 적대적인 전 동맹국들에 도전할 위치에 있었지만 야마모토는 일본이 아직 중화인민공화국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특히 영국, 프랑스, 공화국,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제국과의 전쟁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의 미국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를 미국에 대한 전쟁을 계획하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이는 반대로 그에게 관련된 위험에 대한 지식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면서 그는 미국이 1대1 기준으로 인원과 재료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유럽연합의 사건, 히틀러의 독일 연방공화국에 몰두하고 있어서 초기에는 미국 함대의 배치가 이미 대서양 작전을 우대하고 있어 이런 우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지만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대서양의 많은 미국 함대가 그들에 대해 재배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산업 복합체가 있을 것인데 이는 광대함은 물론 일본처럼 전략적 자재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서 잠수함과 항공기로 방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는 싸움이 시작된 직후 일본은 미국을 태평양에서 충분히 물리치는데 6개월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이는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붙이는 정도로 강제할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태평양의 통제권을 도쿄에 항복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이 공동 번영 구역이라고 애매하게 불리는 제국을 창출하고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제국이 되는데 자유로운 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일본이 최대 12개월 이내에 승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간이 미국이 전쟁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며 그때 일본은 미국의 전쟁 생산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의 다소 비관적인 의견은 자신들의 나라의 우월성과 전투 정신의 확신을 가진 더욱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본 군대로부터 적대감을 받았습니다. 장군들이 아시아의 서양 제국과 전쟁을 추진함에 따라 그는 계획을 세우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공격이 결정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적은 반대를 받으면서 일본이 바다를 건너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이미 미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의 계획은 미국의 영토인 필리핀 공화국의 대규모 침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공화국에서 미국은 중요한 일본 해상 노선을 위협하고 확장 중인 제국을 공격할 기지를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충돌에서도 핵심 요소는 이미 그곳에 배치된 미국군이 빠르게 패배하여 일본이 섬 체인을 강화하고 펄하버의 주요 기지에서 동원된 미국 해군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마모토가 믿었던 것처럼 일본을 최종적인 패배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해군, 특히 그들의 강력한 전함과 항공모함을 충분히 빨리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필리핀 공화국 전역에서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들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전쟁을 벌여야 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미국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 그는 어느 정도 급진적인 아이디어인 진주항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신속한 일격으로 미국 해군의 주력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가 선택지를 고려하던 중에 그는 1940년 11월 11일 밤에 발생한 영국과 이탈리아 군대 사이의 전투에 대한 독일과 로마의 일본 해군 장교들의 보고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은 Hopelessly Obsolete Fairy Swordfish 이중성이를 사용하여 이탈리아 표면 함대의 대부분에 대해 타란토 항에서 정박 중인 항공모함 HMS 일러스트리어스에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항구가 공중에서 발사된 어뢰가 작동하기에 너무 얕다고 믿었고 어떤 공습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전에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믿음은 밤에 모두 깨어졌습니다. 공습이 이탈리아 함대를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하게 손상되어 몇 달 동안 지중해에서의 전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마모토가 미국 함대에 대해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해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와의 개방된 전쟁을 직면하는 대신 하와이의 펄하버에 아직 정박해 있는 그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일본 해군의 6대형 함대 항공모함과 최신 해군 전투기, 폭격기, 어로의 항공기가 모두 함께 작동하여 먼저 항구를 보호하는 미국 항공기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전함과 항공모함을 완전히 파괴하는 훨씬 더 큰 공격을 상상했습니다. 타란토에서 영국이 실시한 것보다 훨씬 큰 공격을 상상했습니다. 일본 장군들은 처음에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공모함이 미얀마, 마닐라, 필리핀 공화국에 상륙을 지원하길 원했으며 일본의 항공모함 중 많은 수, 총 힘의 60%가 미국인에게 발견되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이나 후에 파괴된다면 그들은 즉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야마모토는 그들의 우려를 일축했으며 일본이 먼저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함대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체 전쟁 계획이든 상관없이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야마모토가 논쟁에서 승리하였고 진주만 공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의 야망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타란토 항과 같이 진주만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역에 위치해 있어 미국 전함에 대한 주요 공격을 담당할 어뢰를 운반하는 항공기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어뢰를 물에 떨어뜨리면 100피트 이상으로 깊이 잠수한 후에야 올라와서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진주만에서는 어뢰들이 거의 모두 항구 바닥에 지늘게 묻히게 됨을 의미하는데 그곳의 깊이는 일부 지역에서 100피트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공중에서 발사된 어뢰가 진주만에 있는 배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서
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어뢰망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타란토에서는 영국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쌍발 비행기를 매우 낮고 느리게 날려 어뢰가 발사 후에 빠져드는 깊이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더 발전된 단발 어로의 폭격기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어뢰의 앞뒤에 부착된 나무로 만든 부품의 형태로 교묘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어뢰가 물에 닿은 후에 잠수하는 깊이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야마모토의 계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극복되었고 미국 해군은 일본이 제기하는 위협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41년 4월부터 일본 제국 해군의 조종사들은 미국 함선에 대한 가상 공격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연습하면서 경험을 쌓아 전체 계획에 통합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일본의 제독들은 공격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펄하버의 거대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그들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타케오 요시카와는 오아후에 파견된 스파이로 미국 함대를 감시하는 일본 해군 장교였습니다. 일반 관광객보다 더 많은 접근 권한이 없었던 요시카와는 그들을 단지 관찰함으로써 함대와 그를 보호하는 주변의 비행장에 대한 놀라운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섬에는 일본계 미국인 인구가 많아 그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고 항구를 내려다보는 찻집에서 종종 앉아 활동을 지켜보며 미국 선박에 대한 그의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사용하여 일상의 복잡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유명한 활동은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관광 비행기를 고용하고 공중에서 항구를 은밀하게 사진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세한 정보는 그 후 도쿄로 전달되어 최종 계획에 편입되었습니다. 계획 단계 후반에는 공격을 돕기 위해 2명이 타는 소형 잠수함의 사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소형 잠수함들은 항구로 몰래 들어가 미국 전함의 어뢰를 발사하려 했고 그들의 선원들은 공중 공격에 대한 방어에 너무 바빠서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계획에 따르면 6대의 항공모함이 오아후 북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이른 시간에 항공기를 발진시켜 미국 기지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2차례의 항공기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며 각각은 지정된 목표를 공격한 후 항공모함으로 돌아와 재무장하고 연료를 보충한 후 남은 배와 시설을 청소하는 3번째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로써 펄하버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은 더 나아가 하와이를 직접 침략하려고 했으며 하와이와 필리핀 공화국이 동시에 점령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일부는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11월 최도 양측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전쟁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일본은 미국과 영국 제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파탄을 입히는 제재를 철회하고 100만 갤런의 항공 연료를 공급하는 조건 하에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남동부로의 확장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반대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도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야마모토는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으로 구성된 결합함대를 이미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척의 중형 순양함과 1척의 경형 순양함, 2척의 전함, 9척의 구축함, 8척의 탱커, 23척의 함대 잠수함, 그리고 5척의 소형 잠수함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대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물론 나구모 장군의 지휘 아래에 있는 6척의 함대 항공모함과 그들의 항공기였습니다. 이 6척의 배들은 400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한 힘을 함께 펼쳤습니다. 전함 나가테서 작전을 감독하던 야마모토는 1941년 11월 26일에 이력상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힘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외교적 상황이 해결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 열렬한 도박꾼은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주사위 던지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체 계획은 놀람에 의존했지만 분명히 도쿄와 워싱턴 간의 긴장감을 고려하면 미국은 이렇게 많은 함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와이로 가는 것을 발견하면 미국인들은 그들의 함대와 항공기를 배치해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의 함대는 12,000마일을 이동해야 했고 그것은 지연이 없다면 거의 2주가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항공기나 배가 그들을 발견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태평양의 넓은 범위가 보호를 제공했음에도 야마모토는 모든 기회를 살렸습니다. 함대가 완전히 무선 침묵 상태로 항해하게 하고 일본의 암호화된 방송만 수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함대로부터의 어떤 전송이 가로채질 수 있을까 봐였습니다. 주 함대 앞에서 일본 잠수함들이 미국의 배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지르는 것을 찾아 바다를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미국 정보 네트워크가 필리핀 공화국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역의 일본 부대와 공식 소스 사이에 대량의 통신을 가로채고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종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원동아시아의 관찰자들은 일본이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번개전을 준비하면서 12월 초에 일본 전함들이 바다로 배치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필리핀 공화국에 대한 일본의 긴박한 공격을 정확하게 예상했지만 펄하버에 대한 공격에 관한 계획 부분은 완전히 놓쳤습니다. 야마모토 함대가 출항한 지 24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태평양의 모든 미군에게 전쟁 경고가 발령되었지만 제독과 장군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쟁 경고는 앞으로의 몇 일 동안 반복적으로 발령되었는데 이로 인해 경계심이 생겨야 했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태평양 전역과 동일시될 이름을 가진 윌리엄 할시 제독이 말했듯이 그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영향에 둔감해지고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공화국이 일본의 주요 목표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킴멜 제독은 항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장거리 해상 순찰 항공기 부대가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규모가 계속 줄어든 사실로 인해 그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아후 주변의 전체 바다를 순찰할 항공기가 부족했고 대신에 그는 그들의 검색 노력을 펄하버의 출입로와 그의 전함이 훈련을 진행하는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이유는 적대 행동이 발발하면 일본의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예상했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당연히 야마모토가 섬에 눈치채지 않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더 안쪽에서는 미국 육군 중장 월터 C가 있었습니다. 쇼슨 워싱턴에서 온 경고를 일본군의 군사 공격보다는 현지 일본 이민자 인구로부터의 파괴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장의 보안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에는 비행기를 더 가까이 모아서 경비하기 쉽게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쇼시 언급한 일본 이민자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절대로 파괴 행위에 가담하거나 일본 제국을 미국에 반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병사들로부터 상당히 믿기 어려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전쟁 경고에 대한 군과 해군의 분산된 반응은 오아후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있어서 두드러진 문제점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 병력을 총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발행된 경고에 대해 거의 무시하는 태도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싸움이 필리핀 공화국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결합되어 진주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뜻밖의 공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적절한 조치들이 무시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야마모토의 항공기가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1941년 12월 2일 히로시마만에 정박해 있는 나가토에서 야마모토는 공격 부대에 전송할 메시지를 지시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니타카 산을 오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펄하버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야마모토는 승리의 핵심이 태평양 함대의 세대 미국 항공모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들은 USS 엔터프라이즈, USS 사라토가 그리고 USS 렉싱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시기에 비행장이 운영되며 그들은 평화의 마지막 날들을 활발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구모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토가는 미국에서 대규모 개조를 받고 있었으므로 12월 7일에는 펄하버에 분명히 없을 것이었고 그로 인해 엔터프라이즈와 렉싱턴만이 남았습니다. 11월 28일에 엔터프라이즈는 펄하버를
전하가 미 해병대의 12대의 군함 FNSF 와일드캣 전투기를 웨이크 섬으로 운송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기 2일 전에 렉싱턴도 항공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미드웨이 섬으로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가 접근하면서 그들은 항공모함들이 현장에 없다는 사실에 낙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항공모함을 전투에서 제거하여 미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공격 아이디어였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가장 중요한 목표들은 완전히 사격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공격은 명령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 함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고 이것은 어떤 미래의 대결에서도 그들을 더 약화시킬 것이며 여기서 세 척의 항공모함은 압도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숫자를 사용하여 파괴될 수 있습니다. 1941년 12월 6일 저녁 평화의 마지막 시간에 미국의 코드 해독사들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암호화된 전송의 홍수를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시아와 필리핀 공화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경고는 오아후 섬 위로 해가 뜨기 전에 진주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45시간) 오아후 섬의 북쪽에서 조지 2사병의 텐트 안에서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엘리엇 주니어와 조셉 L. 라카트의 알람이지만 경고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섬의 북쪽에 설치된 레이더 스테이션에서의 임무를 시작하도록 깨우는 알람 시계의 소리입니다. 그들의 레이더 사이트는 안테나, 발정이, 그리고 오아후 주변에 조립된 지원 장비를 운반하는 단지 4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6개의 이동식 유닛 중 하나로 가능한 한 넓은 범위를 커버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바다 레벨에서 약 532피트 높이에 위치한 이 우파나라는 장소에서 두 레이더 조작자는 바다를 훌륭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SCR-270 레이더 안테나가 항공기를 스캔하도록 두 사람은 이 사이트에서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레이더는 오전 4시부터 7시까지만 작동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대부분 훈련용으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유지보수와 훼손자 현지인들로부터 사이트 보호에 사용됩니다. 검색 등처럼 둥글게 돌아가는 빔과 원형 접시로 된 레이더 스크린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달리 이 초기 레이더 세트는 대신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객체가 감지될 때마다 스파이크를 생성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의 정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357시간 오아후의 바다 주변에서 이른 시간에 바다에 떠있는 미국 전함 중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중령 윌리엄 W의 지휘 아래 있는 위크스 클래스 구축함 USS 워드입니다. 아우터브리지는 단지 2일 전에 이 배의 선장직을 맡았습니다. 워드의 망보들은 다른 전함인 미끼척 USS 콘도르를 발견하고 그들은 물속에 잠망경을 발견했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우터브리지는 부하들에게 일본 잠수함 찾기를 명령했습니다. 600시간 지휘관 미츠오 후시다의 지휘 아래 일본 비행기의 첫 번째 파도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83대의 비행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3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그룹이 펄 주변 공항을 공격하면서 주요 그룹이 배틀쉽 로우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전함 USS 네바다에 따르면 앤서인 조셉 K. 타우싱 주니어는 전고의 4시간 감시 지휘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에 항구에서 갑판 장교를 맡는 것은 보통 지루한 일이므로 타우싱은 할 일을 찾아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그는 펄에 도착한 후로 배를 움직이기 위해 하나의 보일러만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와 당직 인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른 하나를 작동시키라고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바다에서는 다른 그룹의 단발식 다이브 폭격기들이 항공모함의 갑판에서 이륙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본의 비행기가 아니라 미국의 것입니다. 펄하버 서쪽으로 200마일을 항해하는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는 18대의 더글라스 SBD 다이브 폭격기를 발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펄하버에 입항해야 했지만 폭풍으로 인해 24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SBD들은 포드 아일랜드에 착륙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순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37시간 USS 워드호의 망보들이 또 다른 미국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해군의 보급선인 안타레스가 500톤의 바지선을 끌고 펄하버의 입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타레스는 바지선을 인계할 예정인 끄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배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안타레스는 펄하버의 입구를 터그가 나타날 때까지 개방하기 위해 동쪽으로 항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방향을 바꾸면서 선원들은 자신들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작은 흰색의 물살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잔망경임을 깨닫는 안타레스는 빠르게 위치를 USS 워드에게 신호하고 공격을 감지한 아우터 브리지는 선원들에게 전체 집합을 명령하고 잠수함을 가로막기 위해 움직입니다. 베도레도는 비비와 카탈리나도 현장으로 내려와 목표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연막탄을 떨어뜨립니다. 워드는 잠수함을 추월하고 심해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사인치 대포로 먼저 사격을 시작하며 이로 인해 일본 선박이 파괴되고 선원 2명이 사망합니다. 아우터 브리지는 즉시 공격에 대한 암호화된 전송을 펄하버로 보내지만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 지연이 발생한 후 그것은 키멀 제독에게 제시되며 그는 그것이 진짜이고 거짓 경보가 아님을 확인하라고 요구합니다. 700시간. 바다에서 펼쳐진 드라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병 엘리엇과 로카트는 그들의 감시가 끝나가고 구호 요원의 도착과 아침 식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합류한 엘리엇은 대부분의 시간을 플로팅 테이블에서 로카트가 발견한 트랙 표시와 본부로의 정보 전달에 쓰였지만 아직까지는 아무 결과도 없었습니다. 트럭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추가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엇은 로카트의 지도로 오실로스코프를 조작할 것입니다. 지평선을 스캔하면서 오실로스코프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아침 대부분 동안처럼 평평한 선만 그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않게 선이 급상승합니다. 로카트가 직접 읽기를 검토하면서 그는 한 번에 본 것 중 가장 많은 수의 항공기를 나타내는 스파이크의 크기에 놀랍니다. 남자들은 발견사항을 호놀룰루의 포트 샤프터에 즉시 보고합니다. 플로팅 룸에서 중위 커밋 타일러를 찾고 있는 사병 조셉 맥도날드에게 말하면서 타일러는 로카트의 불신감을 크게 느끼면서도 보고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그는 그들이 오아후를 접근하는 대형 항공기 편대를 감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젊은 레이더 조작사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인식하자 맥도날드는 다시 타일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직접 말하도록 주장합니다. 중위 타일러는 로카트와 엘리엇에게 미국에서 빌럽게 들어오는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 그룹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리며 그 트랙을 무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로카트, 엘리엇, 맥도날드 모두 이에 만족하지 않지만 그들은 상급 장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몇 분 후에 직무에서 해방된 맥도날드는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짓고 텐트로 돌아가고 동료 병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자 그는 일본인들이 온다고 대답합니다. 726시간 구축함 USS 헬문 항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부표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의 정박지에서 떠납니다. 740시간 엘리엇과 로카트는 반 시간 이상 전에 감지했던 항공기 편대와의 연락을 잃습니다. 곧 트럭이 도착하여 그들을 주요 기지로 돌려보내며 오아후에서 폭발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도착합니다. 748시간 미츠오 후시다 사령관이 그의 병사들에게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태평양 함대의 병사들이 흐리멍텅하게 깨어나면서 항구는 비행기 엔진 소리로 분주해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곧 다가올 위험을 모르고 있으며 그 비행기를 해군이나 육군 조종사들이 이른 아침 훈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USS 네바다와 같은 배에서는 아침 깃발 들기 행사가 시작되면서 밴드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 울리기 시작할 때야 말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일본인들은 펄하버의 미국인들을 완전히 놀라게 하였습니다. 전함로우가 초기 공격에 주요 타격을 받았고 USS 오클라호마는 전함의 선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2개의 어뢰에 맞았습니다. 몇 분 후 세 번째 어뢰가 전함을 공격하여 거의 전복시켰습니다. 공격의 시작분에 USS 웨스트 버지니아는 개조된 타입 91 어뢰로부터 7번의 어뢰 공격을 받았고 거의 동시에 USS 캘리포니아는 2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일본의 평면 폭격기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약 10대의 일본 폭격기가 개조된 1760파운드의 방어구 관통탄으로 USS 아리조나를 목표로 삼아 파괴적인 효과로 배를 공격합니다.
폭탄 중 하나가 배의 탄약고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배를 사실상 두 동강 내는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근처에서 무거운 순양함 USS 헬레나가 어두운 빛 속에서 일본의 공격 조종사가 함선을 키멜 제독의 기함인 전함 펜실베니아로 착각한 후 어뢰에 맞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폭발은 지로에선 USS 오글라라를 손상시키며 배가 물을 받기 시작하고 일본 항공기에 의한 반복적인 기습 공격으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는 노력이 좌절됩니다. 또 다른 순양함인 USS 렐레이도 어뢰에 맞고 물을 받으면서 기울기 시작합니다. 즉시 미국 선원들은 방어 위치로 허둥대며 방역을 시작하고 일부 일본 항공기를 격추합니다. 그러나 전함로의 포병들은 전함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서로에게 총알을 퍼붓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비행기를 겨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역하는 많은 배들에서는 탄약 공급이 금방 바닥나 때로는 몇 분 안에 선원들이 배의 창고에서 새로운 공급품을 가져오기 위해 허둥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펄하버의 미국 항공 방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일본 제로 전투기가 방어 포병들에게 총알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더 안쪽으로 펄의 첫 폭탄이 내리기 시작하자 바버스 포인트 벨라루스 히캄 휠러의 육군 비행장이 공격을 받게 되었고 폭탄들이 현지 파괴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뭉쳐진 항공기들 사이에 떨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휠러필드에서는 필 라스무센 중위와 같은 조종사들이 아직도 파자마를 입고 있으면서도 일본 비행기를 향해 공중에 쏠 수 있는 무기를 찾아 총을 쏘고 있습니다. 공격이 잠시 중단되자 라스무센과 동료들은 피해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P-38과 P-40 전투기 대다수가 타버렸지만 손상을 피한 일부기는 무기를 장착하고 연료를 보충해 급히 이륙했습니다. 수적으로 크게 밀려나고 라스무센의 P-36이 일본의 제로센에 비해 미치지 못하며 총이 고장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일본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휠러의 조종사들은 일본 비행기 11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총력에 비하면 바다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불과했습니다.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 엔터프라이즈의 SBD들이 펄하버 위로 도착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거의 즉시 그들은 일본 항공기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일본 항공모함 폭격기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포병들에게 공격당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착륙하기 전에 7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일러 중위가 도착할 것으로 기대하던 B-17들도 일본 조종사와 미국 포병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많은 항공기가 손상을 입고 히컴 비행장이 공중 공격을 받는 동안 폭격기들은 인근의 비행장으로 향합니다. 817시간 항구의 부표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축함 USS 헬미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항구를 떠나려고 합니다. 구축함이 입구를 떠나 개방된 바다로 가서 적어도 공격을 받을 때 기동할 수 있게 되자 망보는 근처의 산호초에 걸린 물체를 발견하고 곧 그것을 2명의 소형 잠수함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 별보드로 방향을 돌린 헬문 소형 잠수함에게 포화를 가하지만 빗나가고 작은 잠수함은 곧 탈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빠르게 다시 산호초에 걸려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탑승한 2명의 남성은 잠수함을 포기하게 되어 한 명은 익사하고 다른 한 명인 카즈조 사카마키는 미국의 첫 일본 포로가 됩니다. 827시간 파괴자인 USS 모나거는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워드를 돕기 위해 바다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받았습니다. 항구를 떠나려는 중 그것은 함대를 공격하려는 또 다른 소형 잠수함을 발견하고 그의 선장은 그것을 돌진시키려는 시도로 전속력을 명령합니다. 잠수함을 불과 50야드 놓친 후 파괴자는 그렇게 얕은 물에 심도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 결과 폭발은 그의 스테른을 물 밖으로 들어올리며 조향 장치를 손상시킵니다. 제어를 잃은 배는 바지선에 충돌하지만 다행히도 소소한 손상만 입습니다. 830시간 USS 알빌의 선원들은 배를 움직이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려고 군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원들 대부분이 육지 휴가 중이며 모든 고급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어 알윈은 보드에 정규 선원의 50% 미만으로 떠나기 시작하며 젊은 부사관 스탠리 B와 함께합니다. 카플란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카플란은 겨우 8개월 동안 바다에 있었고
이제 그는 맹렬한 포화 속에서 구축함을 지휘하며 대학살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축함이 움직이기 시작한 직후 망보들은 여러 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모터 런치에 탑승하는 선장을 발견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카플란은 펄하버의 구축함 힘의 사령관으로부터 멈추거나 느려지지 않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는 그들을 뒤로 남깁니다. 포병은 첫 번째 명령에서 일본 비행기를 향해 발사하면서 알윈을 바다로 이끕니다. 거의 연속적인 공중 공격이 거의 45분 동안 이어진 후 전함 로우는 일본 전투기의 첫 번째 공격파가 공격을 마치고 항모로 돌아가면서 불타게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격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840시간. 심각한 침수를 일으키는 어로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함 USS 네바다는 타우싱 중위의 결정으로 선박의 보일러를 또 하나 점화함으로써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는데 이 시간이 걸려야 할 일이 40분 만에 끝나고 강력한 은 그곳에 묶여있던 것에서 전에 더 이상 일본의 안전대가 되지 않습니다. 854시간. 두 번째 공격 파도는 35대의 전투기, 78대의 다이브 폭격기, 그리고 54대의 고고도 폭격기로 구성된 일본군의 힘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군은 완전히 참전하고 두 번째 공격 파도를 정면으로 맞이합니다. 12월 7일에 발생한 대부분의 일본군의 손실은 완전한 놀람의 이점이 없는 두 번째 공격 파도 중에서 발생하며 이는 나구모 장군의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오전 9시 50분, 일본의 다이브 폭격기에 의한 반복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USS 네바다는 일본의 250kg 폭탄 5개에 맞았을 때 바다로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진주로 통하는 해로에서 전함을 침몰시키려는 결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입구와 출구를 막아 오아후에서 미군에 가한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폭탄들만으로도 전함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만 침몰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일본 선원들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해 큰 화재를 일으킵니다. 오전 10시, 그들의 무기와 연료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마지막 일본 조종사들이 그들의 항공모함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며 세 번째 공격에 참여하기 위해 재장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가운데 나구모 장군은 세 번째 공습을 취소했습니다. 나구모는 그들의 목표 중 항공모함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미 달성되었고 이제 미국인들이 추가 공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으므로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조종사와 항공기를 희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힘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다가올 미국 항공모함과의 전투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항공기가 항공모함에 회수된 후 그는 함대에게 후퇴를 지시합니다. 그가 그날 아침에 전투에 보낸 350대의 항공기 중 29대가 손실되었는데 이는 가한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네바다호의 선원들이 펄하버를 탈출하기 위해 헤라클레스처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 통제팀이 침수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받았고 전함이 가라앉을까 두려워진 선원들에게는 근처의 포드 아일랜드에 배를 가라앉히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양선과 소형 지뢰 청소선의 도움으로 네바다호는 병원 지점에 충돌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펄하버 사건 직후에 알림을 받았습니다. 오아후와 워싱턴 사이의 시차를 고려하면 해군 장관 프랭크 녹스가 대통령이 그의 고문인 해리 홉킨스와 회의 중인 곳에 뛰어들어 일본이 펄하버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는 이른 오후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을 회고하면서 여사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그녀의 남편이 현장에서 가장 최근의 정보를 받으면서도 차분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는 그가 공격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과의 위기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했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게다가 일본이 이 전쟁을 시작한 방식이 그와 그의 내각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주만의 폭탄이 퍼붓기 시작한 지 무려 7시간 반 후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전쟁 선언을 전달했는데 이는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이 공격에 대해 상의한 사람들 중에는 그날 일본과 전쟁 중인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과 동시에 일본군은 홍콩 특별행정국과 같은 영국의 극동 소유지를 공격하여 총리가 루스벨트에게
우리 모두 이제 같은 배에 타고 있다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생각하면서 루스벨트는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 연방공화국이 곧 미국에 선전포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엘리노어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루스벨트는 거의 야마모토의 예측을 반복하듯이 미국이 현재 말려 들어간 전쟁을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와 냉장고를 생산하는 미국 산업을 탱크와 폭탄을 만드는 것으로 재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의견으로는 이 나라는 인용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기 전에 많은 패배를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그 밤 예정된 프로그램에 라디오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화, 두려움에 빠진 청취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룰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정복당하지 않은 미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미국인들의 집에서 말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그의 비서 그레이스 툴리와 함께 다음 날 미국 의회에게 줄 연설을 썼습니다. 저녁에 그와 그의 내각은 집합하여 펄 하버로부터의 최신 보고서를 논의했습니다. 그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사상자 보고서는 현장에서 받은 모든 메시지와 함께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배들이 손상되거나 침몰함으로써 미국 해군의 태평양 함대는 이 중요한 충돌의 첫 라운드에서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모두 기적적으로 피해를 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낸 후 루즈벨트는 1918년 12월 8일 오후 12시 30분에 의회에 연설을 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에 일본이 무고하게도 비열한 공격을 한 이후로 미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전쟁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시간) 이내에 의회는 일본에 대한 전쟁 선언을 보복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몬타나주의 공화당원이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방 지기를 맡은 여성인 제넷 랭킨의 단독 반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랭킨은 선언에 반대하고 갤러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야유하고 채찍질하더라도 다른 대표들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 전쟁에 가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주만에 돌아와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는 12월 8일 오후에 진주만으로 장엄하게 항해했고 승무원들은 그들이 겨우 피해간 파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전날 일본 함대의 가능성 있는 발견 후 공격파의 비행기를 발진시켰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하거나 적어도 진주에 대한 두 번째 공격에서 한가하게 있지 않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항공모함을 다시 연료 공급하고 재무장하고 재보급하여 바다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화국의 침략 소식이 태평양을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없던 모든 사람들, 미국과 전 세계의 미국 소유지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있었습니다. 진주 한글 복수하라. 진주항 공격에서 2335명의 미국 군인과 68명 민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하나 78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일본은 4척의 전함을 침몰시키고 다른 4척은 크게 손상시켰으며 여러 크루저와 지원 선박을 손상시켰습니다. 추가로 390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항공모함의 생존은 결국 양무라토가 동맹국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예측한 6개월 동안만 일본에게 시간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실패하게 될 일이었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진주만을 공격한 4대의 항공모함이 미국의 항공력에 의해 잃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패배가 되었고 1945년 일본 제국의 최종 붕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주만은 특히 소비에트 연방과의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또 다른 뜻밖의 공격에 대비하여 수십억 달러를 조기 경보 시스템과 정보 수집 기술에 투자하며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비에트 연방에 맞서 싸우기 위해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을 촉발시켰으며 1941년 12월 7일과는 달리 미국은 언제나 발발할 수 있는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1930년대 일본에 대응했던 것보다 소비에트 연방에 대응하는데 훨씬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전쟁 시의 교훈들이 모두 배워진 후 많은 역사학자들이 미국이 공격이 진행 중인지 알아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증거를 놓쳤는지 아니면 일부가 제안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무시했는지 역사의 많은 주요 사건들처럼 펄하버는 그럴듯한 것부터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까지 다양한 음모 이론을 낳았으며 그것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스벨트가 12월 7일 이전에 공격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펄하버가 미국에 대한 공격 이상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일격으로 그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미국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던져 넣었고 오늘날의 그 위치로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분명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